자, 주택금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배우는 단원이 부동산 금융 단원을 배우고 있는데, 부동산 금융 단원은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부동산은 우리가 토지가 대표적이니까 토지 금융이 있고, 또 무슨 금융이 있죠? 지금 주택 금융이 있죠. 지금 뉴스에 보면 우리 지금 뭐 이슈가 뭐 주택 금융 이슈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부동산 금융의 거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하고 있어요? 주택 금융이 차지하고 있어요. 부동산 금융의 대부분이. 그럼 주택 금융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금융은 주택, 우리가 수요자, 주택 금융은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 그러니까 실수요자겠죠. 자금을 융통해 주는 금융을 주택 소비 금융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소비 금융. 네. 자, 주택 소비 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합니다. 이러면 신용 담보가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이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주택 소비 금융이에요. 그래서 주택 소비 금융은 무슨 금융? 요거는 소비자 금융 또는 수요자 금융이라고 해요. 소비자 금융 또는 수요자 금융. 소비자 금융, 수요자 금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주택 소비 금융입니다. 자, 또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자인 예를 들면 건설업체의 자금을 또 융통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주택 개발 금융, 주택을 생산할 수 있는 건설업체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주택 개발 금융이라고 하죠. 이 주택 개발 금융은 누구?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다는 의미에서 공급자 금융이라고 해. 공급자 금융. 자, 그래서 소비자 금융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라면은 공급자 금융인 주택개발금융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주택개발금융이죠. 자,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택금융의 기능을 볼까요? 자, 이 부동산 금융의 기능은 뭐 거의 뭐 주택 금융의 기능인데 주택 금융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면요.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줘요. 그러면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이 높아져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에 대한 생산, 공급을 확대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이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죠. 이러한 종합 저축, 우리가 막능 통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축을 유도함으로써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거 안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전세 살고 있는 분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 자가주택 소유의 기회를 또 확대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주택, 우리가 금융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 주택 금융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요즘 중요한 게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쪽에 융자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는 이쪽에 지금 정부가 뭐죠? 12.16이죠. 12월 16일 발표한 대책에서 뭐 대출을 뭐 한다? 규제를 하잖아요. 대출 규제. 대출 규제를 하면은
수요자가 실수요자들이 자금 융통이 어려우면은 어떻게 돼요?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럼 주택 구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한국 우리가 보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죠. 우리 HUG라고 하는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받아야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으면 집단 대출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데 그걸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주택을 구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문제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규제. 근데 그 규제를 오래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럼 현금 가진 분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이게 또 심각한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 규제라는 것은 양날의 칼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문제가 요즘 되고 있죠. 요즘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보면은 요즘에 금융상의 규제 이게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28페이지 보시면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이 고정금리로 받는 것이 유리한가, 변동금리로 받는 것이 유리한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게 유리한가 이런 걸 이제 따져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고정금리 대출은 말 그대로 금리가 고정됐네요. 금리는 이자율입니다. 금리는 이자율. 그런데 문제는 이 대출 시점에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약정한 금리가 있어요. 그 금리가 대출 중간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고 뭐가 됐다? 고정돼 있다. 이 고정된 우리가 대출을 말하죠. 자, 고정금리 대출의 대표적인 것은 누구? 우리 HF는 누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뭐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고정금리 대출. 여러분 처음 한국주택금융공사 도입됐을 때 보금자리 그때 처음에 금리가 6.5%였어요. 상당히 높았죠. 처음에 도입된 당시에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좀 낮아진 편이죠. 이제 전반적 금리가 하향 추세라서. 자,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것은 시장 상황 미래를 잘 예측을 해야 돼요. 변동금리와 더불어서. 자, 그럼 고정금리 대출은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의미한다면 변동금리 대출은 뭐예요? 그럼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대출이 그렇다면 변동금리 대출. 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를 차지해요. 거의 92% 가까이 되는데 거의 92% 정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금리를 뭐 할 수 있다? 변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금리예요. 이건 금리가 변하지 않는 건데 이건 금리가 변동돼요. 그럼 어떻게 변동하느냐 보면은 대출금리는 뭐에? 여러분 기준금리가 있어요. 이 기준금리에 뭐를 더해준다? 가산금리를 더해준 것을 대출금리로 보는 게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이때 여러분 이 가상금리는 뭐에 영향받냐 하면 여러분 차입자의 신용도, 은행에 대한 거래 실적, 뭐 연체 실적, 뭐 이러한 신용도에 영향을 많이 받죠. 신용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이 있는데 1등급이 가장 좋죠. 그래서 신용 등급에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 가상금리 붙는 게. 근데 가상금리는 대출 시점에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필요하고요. 대출 중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상금리는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가상금리.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는다. 그럼 대출 중간에 변하는 거 뭐죠? 대출 중간에 변하는 건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지. 이 지표, 이 기준금리는 이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지표. 대출금리의 지표가 되는 기준금리에는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있었던 게 뭐가 있었다? CD,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해요.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인데 몇 개월짜리? 90일. 91일, 3개월. 이자율 조정 주기는 3개월, 91일인데 이자율 조정 주기가 3개월이면 1년에 몇 번 금리가 변동한다? 4번 변동한다. 이 말입니다. 금리가 4번 변동한다. 이자율 조정 주기가 3개월입니다. 자, 2012년 우리가 초까지는 CD 금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이 외부로부터 돈을 빌려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요, 은행 전체 자금 조달의 10%도 안 돼요. 근데 이 10%도 안 되는 금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주택담보대출 약 1,340조에 해당하는 기준금리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즉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을 어떻게 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CD가 10%밖에 안 되니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지적이 많다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제대로 반영하자. 그래서 은행 채권도 발행하고 또 뭐도 발행한다? 양도성 예금 증서도 발행하고, 여러분 정기 예금 하잖아요. 정기 예금 했을 때 이런 금리 이런 것도 반영을 다 하자. 그래서 이걸 가중치로 평균해서 나타난 게 자금 조달 비용 지수죠.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을 가중치로 평균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우리 도입을 한 거죠. 언제? 2012년 말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요즘 여러분 들어본 용어 중에 코픽스라고 하죠. 코픽스. 자, 코픽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자율 조정 주기 뭐 6개월에도 있고 1년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은행 보면 6개월짜리가 고시되고 있을 거예요. 6개월짜리면 뭐 1년에 2번 변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코픽스가 이제 도입된 거예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 우리 금리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2년 말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몇 개? 2개의 기준 금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 금리가 있는데 여러분 대출 중간에 시장 상황이 변하잖아요. 변할 때 CD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코픽스가 오르면 뭐가 오르는 거예요? 기준 금리가 올라서 뭐가 오른다?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거고, CD 금리,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면 기준 금리가 하락해서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금리가 대출 중간에 변한다. 가상 금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한다? 기준 금리가 변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자율 우리가 보면은 대출 실행 시점. 자, 대출 실행 시점의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어디가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대출 실행하는 시점에서 보면 대출 실행 시점의 초기 이자율을 보게 되면은 우선 변동 금리 대출이 뭐보다? 고정 금리 대출보다 뭐하다? 낮다라는 거. 변동 금리 대출이 고정 금리 대출보다 초기 이자율이 낮거든요. 낮은 이유는 뭐냐 하면요, 차입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이 낮아요.
자, 그러면은 이 관련해서 여러분 차입자 나중에 이 문제를 보다 보면요. 이 차입자는 누구? 예를 들어서 주택 수요자가 차입자. 그럼 차입자가 뭐를 설정해? 예?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금융기관 또 융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여기 대출자. 근데 시험 문제 보면요, 대출자 요걸요, 여러분 주택 수요자로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대출자는 뭐다? 금융기관,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뭐다?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에요. 대출자는 수요자가 아니라 뭐? 금융기관,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대출자. 그래서 이 차입자, 대출자에서 대출자는 주택 수요자가 아니라는 걸 좀 주의 좀 해둬야 됩니다. 자, 우선은 요 관계 좀 우선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지금 여기 뭐 3개월, 뭐 6개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자율은 금리거든요. 이자율, 금리, 조정 주기가 있거든요. 이 조정 주기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뭐 6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짧아지면은,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바로 뭐죠?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해요.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요, 대출해주고 원금이자 받는 금융기관은 손해를 봐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원래 받을 돈보다 가치가 더 떨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뭐를 인상한다? 대출 금리를 인상시켜요. 대출 금리를 인상시켜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대출 금리를 인상시켜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우리는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 떠넘겨. 신속하게 전가,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차입자에게 떠넘겨 버려요. 위험을. 그럼 누가 불리해? 짧을수록 차입자는 뭐다? 그래서 불리하고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뭐다? 유리하다. 시험 지문에 보면 요 두 개가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신속하게 전가시켜버리잖아요. 그럼 차입자가 무슨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인플레이션만 설명했는데, 여러분은 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거든요. 인플레이션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환율도 영향을 미쳐요. 환율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국이다 보니까 특히 미달러화, 유럽 유로화, 일본 엔화 이런 많이 영향받는데, 또 요즘에는 또 무역 대국이죠. 이제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되느냐에 따라 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금융 대국이 아니라 소국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금융 삼국지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 예? 삼국. 그 중에 기축통화는 뭐예요? 예? 달러잖아요. 달러는 기축통화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자금은. 예? 우리나라 자금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해봐야. 예?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액이 1,350억, 거의 1,350, 1,400달러 가까이 가는데, 1,350억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 우리나라 단기 외채가 뭐 거의 한 60%까지 차지하는데, 단기 1년 이내 단기 외채. 그리고 그러면은 외환 사태가 벌어질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방어할 수 있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점이 문제인데, 이제 금융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우리가 아시아 하면은 홍콩이잖아요. 홍콩, 싱가포르, 홍콩인데, 홍콩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때는요, 85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도 외환위기를 방어합니다. 왜냐? 그때 당시 금리를 몇 프로? 예? 대폭 인상시켜버립니다. 예? 어떻게 인상시키냐? 예?
금리 돈 빠져나가니까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얼마로 인상시키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죠. 이 자금력이 문제에서 그때 당시 거의 100% 이상 인상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 뭐 대출금리가 인상된 난리 났죠. 한 번은. 얼마 IMF 때 얼마 올랐어요? 그때 대출금리가 13%인데 얼마? 30%까지 올라갔죠. 대출금리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부담이 오지. 융자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여튼 변동금리가 그게 문제예요. 이자율 변동 주기도 문제지만 변동폭이 있죠. 이 변동폭이 너무 커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금리가 3.2%다. 그럼 3.2%가 갑자기 8% 갈 수도 있고요. 3.2%가 떠서 2% 떨어질 수 있는데 이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변동폭이. 그래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8%까지 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4%, 3%, 2%까지 왔다가 다시 지금 3% 된데 결국은 이 금리 변동폭이 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미래 예측이 어려워요. 금리. 그때는 고정금리 받는 게 유리한가 변동금리 받는 게 유리한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죠. 금리 변동폭이 크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 고정금리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예측을 잘 해야 돼. 특히 변동금리 대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저당 상환 방법 130페이지에 보시면은 저당 상환 방법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자,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자, 여러분 백화점 가서 10개월 할부로 물건 사세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이걸 약어로 CAM이라고 해.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백화점에 할부를 사면 어떻게 돼요? 할부금을 할부 기간, 대출 기간이죠. 할부 기간으로 나누면 그게 원금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매 기간 갚아나가는 여러분 이때 매 기간은 매월일 수도 있고 매년일 수도 있어요.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 자,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대출금은 뭐죠? 융자 원금이에요. 융자 원금인 대출금을 뭘로?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뭐죠? 융자 기간 또는 상환 기간, 만기를 얘기합니다. 만기.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1년 대출기간이 1년이다. 대출기간이 1년인데 자, 연이자율 12%다. 자, 대출금 1,200만 원이다. 다른 조건은 변화가 없다. 그럼 얼마죠? 대출금은 얼마? 1,200만 원. 대출기간 1년이니까 몇 개월? 12개월. 그럼 약분하면 한 달 얼마? 100만 원. 그럼 첫 번째 달에 얼마 갚는다? 첫 번째 달에 100만 원. 두 번째 달도 얼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요. 그럼 마지막 12개월째도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매월 갚아나가는 원금액이 똑같다. 이게 바로 뭐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그럼 원금만 갚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를 갚아야 돼? 할부 받으면 이자를 갚아야지. 그럼 이자는 항상 뭐에 대해서?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 매 기간마다 미상환된 원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융자장고. 네? 융자장고. 융자장금입니다. 그럼 미상환된 원금은 융자장고인데 매 기간마다 미상환된 원금에 뭐를 곱해준다? 이자율을 곱해요. 그래서 이자율은 항상 미상환된 원금, 융자장고라고도 하죠. 미상환된 원금, 융자장고에 적용돼. 이자율은 항상 미상환된 원금, 융자장고에 적용된다. 곱해주면 이자를 구한다. 그러면 처음에 얼마? 아직 첫 번째 돈 안 갚았잖아요.
첫 번째 돈 안 갚았으니까 대출금이 아직 돈 못 갚은 거예요. 1200만 원이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대출금. 아직 돈 안 갚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몇 개월? 우리는 12개월인데 연간 12%니까 12개월로 나눠주면 월 이자율이지. 예? 연간 12%니까 월로 나눠주면 월 이자율 몇 프로? 1%. 1%니까 얼마? 12만 원. 그럼 더해주면 얼마? 100만 원에 12만 원 더해주면 얼마요? 112만 원. 그러면은 100만 원 갚았어요. 자, 100만 원 갚으니까 두 번째 달은 미상환된 원금이 얼마? 100만 원 갚았으니까 1200만 원에서 100만 원 갚았으니까 1100이죠. 그럼 다시 월 이자율 몇 프로? 1% 곱해주면 얼마? 11만 원. 자, 동일한 금액 100만 원을 상환해 가면요. 이자도요. 동일한 금액 얼마? 만 원씩 줄어들어. 그럼 12만 원, 11만 원 얼마? 10만 원, 9만 원 해서 마지막 얼마? 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자도 일정한 금액 만 원씩 줄어들어. 왜? 원금이 100만 원 동일한 금액씩 상환되니까.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원금은 얼마예요? 그럼 원금은 늘 얼마씩 갚아요? 100만 원씩 갚죠. 뭐 100만 원. 이게 바로 뭐다? 원금 상환곡선. 원금 상환곡선은 이렇게 수평선. 이자는 얼마? 처음에 얼마? 이자는 12만 원. 그 다음에 11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만 원씩 줄어드니까 마지막 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이자는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우하향하는 직선이 돼요. 이자 지급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게 바로 뭐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쉽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결국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의 그 뭐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죠. 원금은 다 뭐해?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만기잖아요. 원금은 다 똑같지. 이게 뭐다? 원금. 요 금액은요, 만기까지 다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야? 이자가 달라지겠지. 처음에 이자가 요거다. 그럼 두 번째 여기 이자. 이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이자가 점점 줄어들어.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가는 게 무슨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이제 백화점 가서 할부 산다. 물건 산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구나. 그런데 가끔 있죠. 예? 우리 요즘 그분 경쟁이 하도 카드 회사들이 치열하다 보니까 5개월 할부 무이자로 하겠다. 그럼 이자가 있어 없어? 뭐만 갚는 거야? 5개월 동안 할부 원금에 대한 뭐만 갚으면 돼? 원금만 갚고 이자는 없잖아요. 예? 그 이자를 어떻게 돼? 여러분이 부담을 하니까 누가 부담하겠다? 카드 회사가 부담하겠다 얘기예요. 그럴 경우는 좋지. 이자 안 내는데. 예? 그런 경우는 좋지.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요즘에 보면은 이제 좀 액수 큰 거 가구 산다든지 가구 같은 거 10개월 무이자 할부 뭐 또 무슨 학원 뭐 끊을 때 또 무이자 할부해 준다든지 또 치과 치료할 때 임플란트 할 때 또 액수가 비싸니까 또 무이자 할부 5개월 해준다든지 이런 건 다 어떻게 많이 써서 어떻게 돼 그걸로 수익을 좀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많이 쓸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카드 회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습니다. 자, 원금 균등은 이제 이해 좀 되죠? 네? 자, 원금 균등은 요건데 여러분이 많이 들은 용어 중에 원금 균등보다는 많이 또 듣는 용어 중에 뭐가 있다? 원리금이야. 이번엔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럼 요건 뭐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거든요. 자, 여기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은 뭐죠?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여러분,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만기까지. 자,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여러분 만기까지 이렇게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갚아요. 동일한 금액을 갚는 것을 뭐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건 좀 좋죠. 왜 그래요? 여러분 돈 갚을 때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출 받았는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받았는데 10년 만기로 갚았다. 매월 예를 들어서 60만 원씩 넣어라. 그럼 60만 원씩 넣으면 돼요. 예? 계산이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지. 매월 동일한 금액이니까. 그런데 요 수식 그림이 또 하나가 여러분 교재에 어딘가 나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상환 비율, 잔금 비율 배울 때 115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요. 자, 115페이지에 보면 그림인데, 자, 여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뭐라고 하죠? 우리 약어로 CPM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 115페이지 그림 보면 이런 형태. 자, 여기 만기예요. 자,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달은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달에 있어서 초기라고 하죠. 첫 번째 달 초기에 뭐는 가장 높아요? 이자는 가장 높아. 왜? 아직 돈 안 갚았으니까. 아직 돈 안 갚았으니까 가장 높죠. 예? 그래, 원금은 이 정도 갚았어요. 자, 지금 보시면요. 원금은 적게 갚고 이자는 상당히 높게 갚고 있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럼 요 이자와 원금을 대준 요게 바로 뭐다? 요게 바로 뭐가 돼? 원리금이죠. 요 금액만큼 요 크기와 요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기까지 이렇게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받잖아요. 이게 바로 뭐죠? 원금 플러스 얼마? 이자를 나타내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이 원리금이 어떻게 돼?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갚는 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이게 원금 이자야. 그럼 처음에 이자 지급액은 가장 높고 원금 상환액은 가장 낮죠? 자, 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간이 경과하면은 이자 지급액은 점점 줄어들고 원금 상환액은 점점 많아져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원금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뭐한다? 증가한다. 맞죠? 그 질문 진짜 많이 출제했어요. 이 그림 보고. 그러면은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의 기울기와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급하다. 원금 상환 곡선과 이자 지급 곡선의 기울기는 만기에 가까이 갈수록 기울기는 급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만기에 약 얼마 정도 지났을 때 3분의 2,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 대출받은 금액의 약 얼마? 대출금의 약 몇 프로? 대출금의 약 50%가 뭐가 되었다? 상환. 대출 금액의 약 50%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쓰면 이렇게 가거든요. 예? 원금 플러스 이자가 다 똑같아. 자, 여러분 여기 원금 플러스 이자다. 요게 만기까지 어떻게 돼요? 만기까지 점점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만기까지 똑같은 거.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를 치면 아까 여기는 원금 플러스 이자잖아요.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점점 이렇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형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원금 균등이지만 이게 똑같이 가는 건 뭐다? 원리금 균등이지. 원리금 균등.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그림으로 한번 이제 상식으로 물을게요. 여러분 대출 받을 때 대출 금액이 1억 원 똑같아요. 대출금 1원 똑같고 만기 10년 똑같아요. 대출 이자율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4%. 그러면 여러분 어느 방식으로 갚는 게 여러분 유리할까요? 여러분에게. 어느 게 유리해? 두 개 중에. 두 개 중에. 예?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식. 여러분은 원금 균등 유리해요. 예? 왜 그러냐면요.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잖아요. 1억 원 만기되면 전에 갚은 거니까 관계없는데 이자가 요것보다는 요게 적어요. 요거는 직선인데 요거는 뭐죠?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이자가 이런 형태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요게 더 많이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유리한 것보다 원금 균등이 유리해. 그런데 왜 원금 균등이 유리한데 여러분들은 그 방식을 많이 이용 안 하느냐 하면은 초기에 갚는 금액이 많아서 그래. 초기에 요 갚는 금액이 많아서 그래. 뭐보다? 원리금 균등보다. 그 부담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게 유리한 걸 알면서도 많이 하는 게 뭐였죠? 원리금 균등을 많이 해. 여러분 자동차 살 때 가끔 얘기하죠. 예? 직장인들 꼬실 때 이렇게 꼬십니다. 자동차 예? 얼마만 있으면 산다? 예? 예? 다 계약금만 있으면 삽니다. 계약금 10만 원만 있으면 산다. 10만 원만 있으면. 10만 원 있으면 2천만 원짜리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0만 원 계약금 딱 걸고 이제 뭐 한다? 원리금 균등 분할상으로 60개월 5년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부, 자동차 할부 금융용에서 끊으시면 되고요. 갚다가 좀 지루하다 그러면 보너스 한번 연말에 받을 때 다 갚아서 끝내봅시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혹하거든요. 자, 10만 원 쓰면 산다. 아니, 그래서 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샀는데, 어떻게 그래요? 보너스에서 한번, 응? 보너스하고 뭐하고 성과급하고 받아서, 돈 요건데, 이거 이왕 다 갚아. 1년 잘 갚았다가. 1년, 한 1년 하면 여기 5년이다. 1년 요거 잘 갚았는데, 연말에 성과급하고 보너스 받아서 한꺼번에 다 갚아버려. 이게 바보예요. 왜? 처음에 뭐로 갚았어요? 처음에. 이자 많이 갚았잖아요. 그래, 끝까지 가든지. 왜? 3분의 1이라 약 대출금 반이 갚는 건데, 손해야. 이때는 뭐야? 끝까지 가는 게 낫지. 그럼 그 돈을 뭐야? 갚지 말고 뭐? 다른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하면 되지. 그럼 거기 이자 갖고 요거 갚는, 이자 이렇게 해보면 되지.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너무 급해. 쫙 갚아버려. 예? 또 잘 꼬십니다. 그 상담사들이. 이쪽 자동차 하시는 분들이 잘 꼬셔. 보너스 받으면 한꺼번에 갚으시라 이렇게 얘기해. 성과급. 여러분 성과급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간 얼마 나와요? 예? 예? 과장급이 한 7, 8천 나오잖아요. 성과급만 해도. 그러니까 딱 갚아버리는 거야. 그래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자동차 회사들은 다 알기 때문에 잘 안 팔아요. 자동차 회사에 있는 그 회사 직원들은. 자동차가 없는 회사 직원한테 파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이런 문제, 자동차가 있는 회사는 또 직원 할인까지 있잖아요. 직원 할인. 몇 프로 해줘요? 한 30% 해주나요? 많이 해줘요. 2년마다 새 차 타잖아요. 딱 팔고 중고 팔고 계속.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우리 시험 문제 진짜 잘 냅니다. 계산 문제도 내고요, 이론도 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원리금 균등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요, 요 보세요. 매월 동일한 금액을 갚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아까 화폐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럼 누가 손해? 우선 금융기관은 손해잖아요. 대출해준.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대출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원리금 균등 자체에서 이렇게 고정금리로 대출해주고 고정금리로 대출고 원리금이 똑같다 하면 이거 손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방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제도가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이에요. 원리금 체증식. 그때는요 이렇게 가. 원리금 체증식은요 처음에는 어떻게? 처음에는 원리금을 적게 1년 동안에는. 그 다음 1년은 인플레이션을
고리에서 약간 더 높게, 그 다음엔 더 약간 높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리금은 처음에 적게, 그 다음에 약간씩 높게, 이렇게. 예? 인플레이션 고려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GPM. G는 graduated, 점차적으로 원리금을 증가한다. 이것을 우리는 번역을 하면은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식 또는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점증 상환 대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돈을 적게 갚아요? 처음에 원리금 상환을 걸 적게 갚아서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요, 이제 젊은, 예?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 또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뭐 짧은. 보통 요게 요 원리금 균등보다 낮을 때가 요 노란 선이 낮을 때가 보통 5년까지는 낮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주택 보유하다가 처분하겠다면 GPM을 많이 이용해요, 외국에서. 그래서 특히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은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5년 이내에 단기간 보유하거나 또는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요 GPM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GPM. 요거 단 하나 있어요. 어디냐 하면요. 예,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보금자료론 있어요. 이보금자료론에 거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갚을 때 대출 받아서 고정금리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도 갚을 수 있지만 원리금 체증식도 있어. 이보금자료론 거기에. 거기 보면은.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 대출에는 없어. 그리고 뭐에 있냐 하면요. 그 우리 돈 못 갚으신 분들이 뭐죠? 신용 불량자죠. 그럼 뭐 배드뱅크라고 하죠. 우리가 뭐 옛날 그 한만은행 뭐 배드뱅크 거기서 돈 못 갚으신 분들을 어떻게 돼요? 돈 갚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는 전액 면제 줄게. 원금으로 좀 갚아라. 또 못 갚으면 원금 약간 감면해줘서요. 뭘로 갚도록 만들어요? 처음에는 원리금을 적게 해서 나중에 좀 많이 갚아 나가도록 뭐를 GPM을 적용 많이 해요. 물어봐. 그럼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은 GPM 하겠습니다. 예? 그때 많이 적용을 했어요. 우리 과거 IMF 시절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내용들을 보는데 지금 요 세 가지만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비교하는 문제.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하냐. 원금, 대출금을 그냥 만기에 뭐 한다? 일시 상환한 방식. 그러니까 이걸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또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고 해요. 그럼 요 말은 말 그대로 대출받은 금액은 어디에? 만기에 전액 갚고 그럼 매월 뭐만 갚는다? 이자만 갚는다. 그러니까 이자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가요. 만기까지 똑같은 거야. 이자가. 만기까지. 왜? 돈 안 갚으니까 대출금에 뭐를 곱하면 돼? 이자율을 곱한 거죠. 이거 대출받은 금액. 대출받은 금액이 뭐만? 이자율을 곱한 이자가 만기까지 똑같아. 왜? 대출금을 안 갚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자를 제일 많이 갚는 거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자, 2천만 원 대출 받았다. 연 이자율 6%다. 그럼 월 이자율 0.5%죠. 그럼 월 이자율 0.5% 2천만 원 곱해서 그걸 만기까지 계속 갚는 거야. 만기 되면은 대출금 2천만 원 다 전액 갚는 거야. 이런 방식. 원금 만기 일시 상환.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인데 가끔 우리 계산 문제 풀다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대출 기간은 매 1년마다 대출 기간은 매 1년이다. 매년 1년이다. 뭐 해서 또 상환 방식은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아, 대출금은 만기 전에 갚고 매 기간 뭐만 갚는다? 이자. 그러니까 매년 상환 조건이라 그러면 연간 이자만 갚는다. 그 얘기죠. 시험 문제는요, 두 가지 있어요. 매월 상환 조건, 매년 상환 조건. 매월은 매월 갚는 거고, 매년은 뭐다? 매년.
연간 계속 갚아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가 배우는데 시험 문제에 여러분 우리 출제는 여기서 하는 거죠. 두 문제 낼 수도 있고 한 문제 내는데 한 문제는 반드시 여기서 출제. 대출 상환 방식. 우선 돈을 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 받는 게 유리한가 변동금리 받는 게 유리한가 여기 우선 중요하고 받으면은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방식이 어떠한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이 내용을 출제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당의 이제 유동화도 있고 주택연금도 있는데 여러분 주택연금은 요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가 2007년도 도입했거든요. 2007년도 7월에 도입을 한 게 주택연금인데 도입을 해서 지금 한 3년 정도 이제 지났거든요. 이제 2019년 내년 2020년이니까. 근데 벌써 7만 명 가입해서 7만 명 초과했대. 7만 명. 여러분 이게 한 3년 4년 전만 해도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요 최근 한 상간에 5만 명이 더 가입을 했어요.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 막 가입을 하는데 지금 주택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해당하거든요.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정부가 시가 9억 원을 올려가거든요. 시가 12억 5억 해도요. 시가 9억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얼마 받느냐. 여러분 이거 처음 도입을 할 때는요. 한 8억짜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매월 받는 돈이요. 거의 340만 원이에요. 초창기 도입하는데 그때는 이 금리도 상당히 낮게 적용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택 가격 9억이 있다. 융자가 없이 9억이 있다. 그러면은 연금을 신청하면 재산세는 또 25% 감면해주죠. 5억 원까지는 세금도 감면받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도 면제하고 하니까 연금 신청하신 분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9억짜리 주택이면 최근 이 금리로 이제 변동금리 적용하니까 금리로 적용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돈이 한 300 가까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300이면은 또 다른 게 받는 연금도 있죠. 주택연금 말고. 그거 하면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금은 종신이라는 거.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사망 시까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매월 300만 원 받으면요. 주택 소유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에게도 계속 300만 원 지급합니다. 종신이고 국가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은 국가 보증 아닙니다. 국가 보증 아니에요. 국민연금. 예? 근데 요거는 국가 보증입니다. 주택연금은. 공적으로 국가가 보증해. 주택연금은 중단 위험이 합니다. 국민연금은 중단 위험이 있어.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뭐. 국가 보증도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분들이 뭐죠? 국가 보증 뭐 말을 못 하는 거지,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뭐를 높인다 있잖아요. 국민연금 뭐 요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선거 때문에 높일 수 있나요? 를 하기다 뭐 높인다 하다가 없어지고 뭐 그렇지. 원래도 보세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뭐 높인다 하다가 없어졌잖아요, 말. 예? 높이면 표가 떨어지지, 당연히.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국민연금은 좀 웃겨요. 안 내면은 뭐 들어와요? 압류. 아니, 압류 들어온 게 어딨어. 그게 웃기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연금이요.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이 가장 좋습니다. 예. 자녀의 동의도 필요 없죠. 예. 언제든지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몇 세부터 신청 가능해요? 이제 법이 이제 좀 있으면 또 바뀝니다. 55세부터. 60세인데 지금 좀 있으면 55세까지 낮춘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다리면은 55세부터는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담보대출이다. 그럼 그것도 어떻게 돼?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 그것도 받아서 연금을 미리 일시불로 받아서 대출 갚았고 나머지만 연금 또 받는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나중에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월 달에는 교재 나온 새로운 교재 갖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